정소성 문학전집 19 건널 수 없는 강. 작가의 말. 인생은 끝없는 유랑. 100세 시대가 왔다고 다들 흥분하지만 과연 그럴까? 최근 지상에 발표된 통계에 의하면 인간의 평균 수명은 그리 많이 확장된 것 같지 않다. 예를 들어서 80세를 사는 사람들은 전체 인간의 숫자 중에서 30% 정도이고 85세를 사는 사람들은 15% 정도라고 한다. 이것도 살아있는 사람들의 숫자이고 목숨을 다하지는 않았지만 병석에서 정상인의 구실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까지 포함해서이다. 여든의 나이를 넘으면 살아있다고 하더라도 병석에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발달된 의료 덕택으로 이런 케이스의 사람들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85세 넘은 사람들의 동창회에 나가보면 총 동창생이 200명 정도였는데도 출석한 사람은 5명 안팎인 경우가 허다하다.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85세 살기가 결코 수월하지 않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그것은 인간이라는 종이 가진 고유의 생명의 한계 탓이다. 아무리 의료가 발달하고 영양 상태가 좋아져도 인간 고유의 수명을 크게 확장시킬 수는 없는 법이다. 인생 70 고래이라는 연령대를 살고 있는 나는 인생을 적극적으로 진취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회고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다. 내 아무리 건강한들 낸들 별 수 있나 하는 생각에 사로잡힐 때가 허다하다. 소설을 쓴다는 것은 핑핑 돌아가는 상상력에 의지해서 인생을 진취적으로 사고한다는 뜻이다. 상상력이 회고적으로 돌아간다면 소설가의 작업 영역은 그만큼 축소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축소되는 상상력에 너무 위축될 필요는 없다. 인간의 상상력은 먹어가는 나이에 따라 회고적으로 변해가지만 그 본질은 생명이 다하는 순간까지 유지되는 것 같다. 그것은 상상력의 방향이 진취적으로 혹은 회고적으로 큰 특성을 나타낸다고 하더라도 상상력 자체의 고유한 특성은 변함이 없는 것 같다. 그것은 상상력 자체가 존재하고 작동하는 그 틀이 사랑이라는 인간의 본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정도의 나이를 먹고 보니 일생 어딘가를 정신없이 싸돌아다닌 것 같은 감각에 빠지곤 한다. 나는 일생 한 가지 직업을 가지고 거의 한 직장에서 살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딘가를 정신없이 돌아다니다가 지금 이 자리로 돌아온 기분이다. 그것은 내 앞에 건널 수 없는 강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에 잠긴다. 제1장 꿈과 현실. 해리는 지금까지 자신은 이를 악물고 뭔가를 성취하기 위해 노력한 것 같지가 않다. 그냥 어느 한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다가갔을 뿐이다. 지금 자기의 남자라고 할 수 있는 박경호는 도무지 근본이 불확실한 사람이다. 고향이 어딘지, 부모가 무엇하는 사람인지, 직업이 무엇인지, 어디 대학을 나왔는지 확실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다. 그는 10명도 더 되는 대학원생들 중 한 사람이다. 한 학기를 마치고 종강 파티를 할 때도 그는 결코 쉽게 모습을 파티장에 나타내지 않았다. 거의 파장이 되어서야 바람처럼 나타나 소리 없이 일행 속에 끼어 앉는다. 그는 누구든 정면으로 응시하지 않는다. 그러나 왠지 그는 누가 누구인지 꿰뚫고 있는 것 같은 인상이다. 참으로 신줄기물한 사람이었다. 그런 그가 몇 차례나 해리의 귀갓길에 나타나 그녀의 옆에 서서 걸어갔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니니 놀라지 마십시오. 저 박경호라고 합니다. 그 책가방 무거워 보이니 제가 들어드리겠습니다. 집까지만. 아니 괜찮아요. 그리 무겁지 않아요. 신사가
도와드리고자 하면 그 청을 받아주십시오. 모르는 사람도 아닌데 무안하지 않습니까? 클래스메이트끼리 뭐 책가방을 들어주고 그래요 하고 사이인데. 해리는 이 사나이가 참으로 낯설게 느껴졌으나 어느면 호감이 가는 것도 사실이었다. 해리가 박경호에 대해 약간의 호감을 느끼는 이유는 그의 솔직함과 박력이었다. 해리는 근년에 몇 차례 소위 말하는 맞선이라는 것을 보았다. 선을 보러 나온 사람과 중매쟁이들은 한결같이 하는 말이 아버지가 누구며 무엇하는 사람인가,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 괜찮은 직업이 있으면 좋겠다, 키가 얼마쯤 되나, 신랑감이 집을 사거나 전세를 얻을 경우 얼마를 보탤 수 있나 등 갖가지 사항을 체크했다. 이런 것을 통과해야만 시집을 갈 수 있다니 정말 싫었다. 자신이 연애하지 않았던 죗값이었다. 내가 무시당하거나 발길로 채여도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겁니다. 발길로 차이는 것도 행복하지요. 이런 세상 받아들여진다는 것도 그리 유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한두 번 강의를 파하고 난 후나 구내식당 같은 데서 그를 만나면 그는 조금의 주저도 없이 이런 유의 말을 쏟아내곤 했다. 역겨움이 점차적으로 옅어지고 그것은 어느 틈엔가 호감 비슷한 감정으로 바뀌었다. 하물며 경우가 좀 더 세게 밀고 들어와 주었으면 하는 생각마저 들 때도 있었다. 맞선을 볼 때 해리를 곤혹스럽게 하는 것은 아버지의 일그러진 얼굴도 한몫을 했다. 아버지는 한쪽 눈알이 반쯤 돌아가 버려 흰자위가 훨씬 많이 드러나 보인다. 고혈압이 원인이라고만 하지 세상에 이름 높은 안과의사 누구도 아버지의 눈알을 바로 돌려놓지 못했다. 안 그래도 성난 불도그 인상을 한 아버지가 돌아간 눈알 때문에 한결 험상궂게 보였다. 어디까지나 인자하면서도 엄격한 아버지였다. 사실 아버지의 성격이 조금 남다르게 엄격하시고 폭발적인 데가 있는 것은 사실이었다. 아마도 아버지가 일생 경찰관으로서 나라에 봉사하셨기 때문에 성격 자체가 직업 따라 그렇게 엄격하게 형성되었는지도 모르겠다. 맞선이 잘 되어 가다가도 신랑 측에서 신부 부모님에게 인사를 드릴 기회가 되면 해리는 언제나 가슴을 졸이었다. 사실 아버지의 돌아간 눈알 때문에 다 되었던 혼담이 깨진 경우도 있었다. 따지고 비판하고 계산하는 이런 일반적인 결혼 풍조가 정말 진절이 나도록 싫은 해리였다. 해리는 자신의 조금은 남다른 성격이 경우의 파격을 받아주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경우는 가끔 아주 부정기적으로 늦은 밤 귀가하는 그녀의 집 골목에서 기다리곤 했다. 해리의 집은 정릉으로 넘어가는 언덕길 위에 위치하고 있었고 꽤 높은 시멘트와 바위로 축석된 옹벽 위에 자리 잡고 있었다. 그리고 그 옹벽을 따라서는 긴 골목길이 오른편으로 뚫려 있었다. 그 골목에는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버스나 택시에서 내려서 집으로 오르는 해리를 경호는 골목의 입구에서 기다리다가 무조건 골목으로 끌고 들어갔다. 그의 손길은 부드러웠고 그에게서는 뜨거운 열정 같은 것이 느껴져 왔다. 어둠이 가득 채워진 골목 안의 벽면에 해리를 세운 그는 무조건 포옹을 하기 시작했다. 그는 리드미컬하게 그리고 불규칙적으로 그녀를 안았다 놓았다를 되풀이 했다. 그러는 사이 서로는 상대방의 거칠어진 호흡을 느끼게 되고 이윽고 솟구치는 열기 같은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 끈적한 땀이 자신들의 목에 내비치는 것을 감지하게 된다. 그래도 그의 두 손은 그녀를 끌어안는 것만으로 자제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를 가만히 집의 대문으로 오르는 계단 앞까지 데려다주고는 소리 없이 사라졌다. 근 한 학기 동안 경호는 이런 짓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되풀이했다. 해리는 이 과정을 통해 많은 것을 느꼈다. 그가 결정적으로 치안 같은 짓을 하지 않으니 굳이 그를 위험인물로 치부하여 소리를 지를 필요는 없었다. 같은 대학원의 동기생이라는 연대의식 때문에 무슨 경계의식 같은 것을 가질 필요도 없었다.
그러나 그녀의 몸에는 약간의 변화 같은 것이 오고 있음이 감지되었다. 무엇보다도 그의 기습을 받아줄 때는 가슴이 놀라울 정도로 팽창되었다. 그가 자기를 놓아주고 집 앞을 떠날 때는 전신이 땀에 흠뻑 젖고 여러 가지 여성적인 특징이 드러났다. 자기의 몸은 자신도 모르게 그를 받아들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의 굴목 포옹행위는 날이 갈수록 강력해졌다. 그의 포옹행위가 끝나면 해리는 물에 빠진 듯 땀에 젖었다. 그를 강하게 뿌리치고 거부해야 했지만 막상 당하고 보면 그것이 되지 않았다. 벌써 몇 달째야. 한 반년 가까이 되었어. 이제 그만하거나 더 전진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해. 어느 날 밤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이 속삭였다. 저기 담벼락과 연결된 테라스 앞에 방 보이지? 그럼 그게 내 방이야. 2층이야. 알고 있어. 내가 그 방을 쳐다보고 몇 날 며칠을 보냈다고. 옹벽에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 그걸 딛고 올라서면 그 위에 세워진 담벼락은 높지 않아. 담벼락을 올라가서 테라스로 넘어와. 그리고 내 방으로 들어와. 그럼 오늘부터? 마침 아버지가 없어. 어머니만 계시는데 일찍 주무시는 편이야. 아버지는 자주 집을 비우니? 그럼 그럴 사정이 있어. 그런 걸 알 필요는 없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은 다 달라. 그러자니 가정사정도 다 다르고 남의 가정이 어떻게 다른지 뭐 알 필요가 있어? 당연하지. 걔 없어? 없어. 동생들은? 아래층이야. 아래층에는 방이 4개야. 남동생 하나, 여동생 하나야. 각자 하나씩 쓰고 부모님이 2개 쓰고 2층은 2개인데 내가 다 써. 하나는 침실, 하나는 공부방이야. 그래도 행복한 집안이구나. 나는 그냥 떠돌이야. 대학원 학생인 거 말고는 아무것도. 내가 들어가서 내 방의 전기불을 켤 테니까 올라와. 아무래도 초인종을 누르고 같이 들어가면 어머니가 눈치채실 것 같아. 눈치채시면? 그러면 또 따지신다고. 나이는? 직업은? 키는? 아버지 어머니는? 형제는? 재산은? 아파트는 가지고 있나? 등등. 굶어 죽지 않는다고 아무리 소리쳐도 소용없어. 서울역 앞 지하도에 노숙자들이 하고 싶어서 하는 줄 아느냐고 호통이야. 부모님 마음대로 우리 삶을 살 수는 없어. 내 꼴리는 대로 사는 거야. 나는 너의 철학을 지지한다. 그래, 그럼 올라와. 마침 담벼락 위에 철조망이 없어서 다행이야. 그들이 헤어지고 한참 있다가 과연 해리가 말한 대로 2층에 전기불이 들어왔다. 경우는 잽싸게 몸을 날려 옹벽을 오르고 이윽고 담벼락을 타고 넘었다. 그리고 테라스로 건너뛰었다. 동네 사람들의 눈에 띄면 울벽하는 도둑으로 오인될 수 있어서 몸을 낮추고 신속하게 행동해야만 했다. 이제 두 사람 사이에는 말이 필요 없었다. 그들은 격렬하게 타오르는 열정에 몸을 맡겼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후에 그들은 자세를 바로 했다. 이게 사랑이라는 건가 봐. 해리가 먼저 입을 열었다. 나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 서로가 미치도록 요구하는 거, 그것이 사랑일 거야. 이런 가정 없이 맞선해서 합격하여 결혼을 하면 이런 감정은 맛보지 못할 거야. 경우야, 너는 나에게 잠들어 있던 끼 같은 것을 일깨워 주었어. 끼라니 무슨 소리야? 남자에게 지지 않으려는 여자만의 성깔이라고 할까? 남자를 정복하고자 하는 여자만의 성적 욕구. 뭐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아. 특히 내 본능 속에는. 그것을 내가 일깨워 주었다는 말이지. 하기야, 남자도 여자를 정복하고 싶은 타고난 본능이 있을 거야. 나는 정말 남자들에게 끌려다니고 싶지 않아. 선을 12번이나 보았는데 정말 남자 같은 녀석은 단 한 놈도 없더라고. 어쩌면 그렇게도 인간들이 지지부리하냐? 좀 더 멋진 남자는 없나 하는 생각에 언제나 몰두하고 있었어. 정말 남자다운 남자가 없어서 나 혼자 살까 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 그러다가 내가 나타났구만. 그런데 아주 약했어. 내가 잡아 끌지 않았다면 내 혼자 힘으로 일이 성사되지 않았을 거야. 그럴까? 사랑의 힘으로 여자를 정복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치사한 조건에 맞는 여자를 찾으려는 것이 요즘 남자들이야. 왜 여자를 꼼짝 못하게 사랑하지 않아? 방 안에 전기불을 꺼버렸기 때문에 2층 집 아래에
왼편 큰 길로 다니는 자동차들의 헤드라이트 불빛이 수도 없이 방의 어둠 속에서 춤을 추었다. 저 자동차 헤드라이트 참으로 리드미컬하다야. 내가 전기불 꺼버린 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구나. 해리와 경호는 그날 밤을 뜬 눈으로 세우면서 그들의 사랑을 신비롭고 가슴 저린 청춘의 오솔길로 몰아넣었다. 새벽 4시가 넘은 후 깜박 눈을 붙인 경호는 어둠이 물러가지 않은 테라스를 가로질러 담벼락을 타고 혜린의 집을 벗어났다. 그리고 한 2주 동안 경호는 어디에도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원래가 바람처럼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사람이라 그의 행방을 궁금해할 필요가 없었다. 문제는 시간은 자꾸만 흐른다는 것이다. 그리고 흘러간 시간은 절대로 회개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다. 근 한 달가량 흘러서 어느 날 밤에 경호로부터 문자가 왔다. 집 밖 옹벽 밑에 와 있다는 것이었다. 문자를 읽는 순간 해리의 방 전기불이 꺼졌다. 알았으니 올라오라는 뜻이었다. 그러나 경호가 해리의 방 창문을 막 타넘고 방 안으로 들어가려는 순간 마침 공교롭게도 동생 동철이 테라스에 바람을 쏘이러 올라왔다. 동철이 경호의 모습을 보았는지는 불분명하다. 그가 아무런 인기척을 내지 않은 것으로 보아 못 보았을 가능성이 농후했다. 그가 경호를 보았다면 누나의 방 창문을 타넘고 들어가는 야간 침입자를 가만히 두었겠는가. 게다가 동철은 태권도 유단자이다. 며칠이 지난 후 해리는 동철을 자기의 방으로 불렀다. 예, 동철아. 너 며칠 전 밤에 테라스에서 웬 남자와 마주친 적이 있니? 그걸 왜 물어봐? 내가 무슨 도둑놈 잡는 경비야? 아니 그냥 물어본 거다. 그런 적 있어 없어? 그런 거 대답하기 싫어. 무슨 그런 걸 다 묻고 그래. 태권도 실력 한번 발휘하지 그랬어? 도둑이면 당연히 발휘했겠지. 그럼 너 봤다는 얘기로구나. 누나 애인인데 내가 왜 나서? 사람은 누구에게나 애인이 있는 법이야. 애인 없는 사람만 불쌍하지. 너 어린 녀석이 꽤나 괜찮은 구석이 있구나. 이거 왜 이래? 나는 오히려 누나에게 그런 애인이 있는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해. 모텔 출입하는 것보다야 낫지. 얼마나 스릴이 있어? 역시 우리 누나야. 피는 못 속인다고. 피라니? 누굴 얘기하는 거야 너? 우리 피라면 당연히 우리 아버지 어머니지. 누군 누구야? 갑자기 이야기의 방향이 달라졌다. 그래서 해리는 입을 다문 것 같았다. 동희는 알고 있니? 걔 알 턱이 없지. 테라스에 올라온 적도 없고. 하지만 동희도 어린아이가 아니야. 요 사이는 초등학교 학생들도 다들 짝이 있다고들 하잖아. 무슨 소리를 하려고 그래. 내가 널 불렀는데 말할 사람은 나야. 동희 얘기 났으니 말이지만 초등 3학년인데 벌써 월경을 해. 엄마가 아무데나 그걸 내던져 놓는다고 야단을 치지만 그게 야단친다고 되는 일이야? 누나는 2층에 있어서 잘 몰라. 그리고 나도 대학생이잖아. 그래도 같이 몸 푸는 아이들이 몇이나 있어. 공부하고는 담사한 아이들이지. 집안도 다 괜찮은 아이들이야. 서로가 필요하니까. 듣기 싫어.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별지랄을 다 하고 돌아다니는구나. 그래도 난 누나처럼 자기 방으로 끌어들이지는 않아. 그럴 방도 없고. 우리가 그냥 자식이야? 그게 탈이라고. 어디 두고 봐. 다들 제명에 못 살 거야. 이제 악담까지 하는구나. 꺼져. 어서 내려가. 그래도 나는 누나가 최고야. 누나처럼 살풋하고 매력 만점의 여자는 없어. 정말 대단한 여자야. 누나 화내지 마. 딱 한마디만 하고 내려갈게. 건방진 녀석. 그래 말해봐. 무슨 소리야? 누나 가슴하고 누나 히프. 그리고 멋들어지게 흘러내린 얼굴은 천하 명품이야. 엄마를 둘러 뺐어. 처음 보는 사내 놈들은 누구든 한 방 맞은 것처럼 머리가 띵해져 버려. 해리는 천방지축으로 입을 놀리는 동생을 향해 베개를 집어던졌다. 가만히 듣고 있기에는 정말 난처했다. 주둥아리 닥치지 못하겠니? 할 말이 있고 하지 못할 말이 있는 거야. 내가 무슨 못할 말을 했다고 그래? 아주 점잖게 말했을 뿐이야. 요사이 아이들 사회에서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아버지는 지금 어디가 계시는 줄 알고 있지? 내 나이가 얼만데 그런 걸 입 밖에도 못 꺼내? 난 이래도 이 집의 장남이야 장남. 누나는 시집가 버리면 그만이지만 나는 늙어 죽을 때까지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큰어머니 그리고 작은어머니까지 처리해야 하는 팔자야. 동철은 투덜대면서
해리의 방을 나갔다. 해리는 자신의 으름장과는 달리 동생에게 무슨 위해를 가하는 것은 아니었다. 해리와 경우의 미래는 이런 식으로 근 반년이나 계속되었다. 동철이가 누나의 미래를 눈치챘다고 하지만 더 이상 가타부타 무슨 말이 없었다. 자기 말대로 나설 일이 아니라고 치부하고 자제하고 있는 것 같았다. 해리는 태기가 있었다. 자유연애의 당연한 결과였다. 사랑의 실질적인 결과는 회임이다. 이것을 위해 남녀는 사랑이라는 것을 안다. 그리고 결혼을 한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인간들은 사랑 그 자체를 찬미한다. 음식이 인간의 존재를 가능케 하는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맛만을 느끼면서 먹는 것과 똑같다. 이런 회임은 사회에 고착되어 있는 미혼 남녀의 결혼 후보 찾기인 맞선을 도외시한 자유연애의 당연한 결과였다. 맞선에 나설 만한 자격을 갖추지 않은 청춘 남녀의 자유연애는 이런 문제를 안고 있다. 과연 해리는 자신의 임신 사실을 경우 이외에는 누구에게도 발설할 수 없었다. 어떻게 쓰면 좋겠어? 경우는 대답이 없다. 실업자인 그에게 무슨 대답이 있을 수 있겠는가? 당장 어떻게 하자는 것이 아니야. 내 생각을 알고 싶어. 일이 이렇게 되었으니 죽든지 살든지 결혼하는 수밖에 더 있겠어? 어떻게 먹고 살고? 설마 살아있는 입에 거미줄 치겠어? 내가 도적질이라도 하지 뭐. 정말 그런 각오가 있는 거야? 그럼 그런 각오도 없이 일을 저질렀겠어? 하지만 한 가지가 마음에 걸려. 뭐가? 너 그런 아이인 줄 알고 너를 선택한 거야. 너는 확실히 계산에 찌들어 붙은 좀생이가 아니야. 거창한 결혼식은 필요 없어. 교회에 가서 목사님에게 부탁하면 되는 거야. 그런데 너 말이야. 이번 학기가 대학원 학점 마지막 학기잖아. 다음 한 학기만 하면 석사학위 논문을 제출할 수 있어. 그게 아깝다는 거지. 우리 전공 석사학위 가진 사람이 딸린다는 말이 있어. 지방으로 가면 전임도 가능한가 봐. 나도 그런 소리를 듣고 있어. 그래서 주저되는 것은 나도 마찬가지야. 내가 보기로 너는 머리가 핑핑 도는 아이야. 하지만 난 잘 모르겠어. 내가 머리가 좋은지 나쁜지. 하지만 사람들이 참 답답할 때가 있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쩔쩔매고 그러더라. 그들은 결국 임신 중절에 합의하였다. 해리는 수술실로 들어가면서도 결코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다. 첫 임신을 중절 수술해야 하는 자신의 입장을 냉철히 판단하지 못한 것이다. 사회에 만연한 맞선의 병폐만을 두뇌에 가득히 담고 있었다. 맞선에 성공해야 안정된 가정을 꾸릴 수 있다는 긍정적인 생각은 없었다. 잠시의 시간이 흐른 후에 간호사가 경호에게 들어와도 좋다는 말을 했다. 수술실 안쪽으로 방 2칸이 딸려 있었고 몇 사람의 여자들이 누워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먼저 중절 수술을 받은 여인들이었다. 미처 마취에서 덜 깨어난 해리가 베개에 머리털을 풀어헤친 채 누워 있었다. 경호는 말없이 해리에게 다가갔다. 조금 후에 해리는 정신을 차렸다. 아랫도리에 피가 흥건히 묻어 있었다. 결코 적은 수술이 아니었음을 말해주었다. 일주일 정도 수술 후 케어를 해야 한다는 간호사의 말을 듣고 병원을 벗어났다. 집도 의사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다. 여기서 생각이 깊은 사람들이었다면 그들은 자신들의 만남을 계속할 것인가 아닌가에 대해 좀 더 신중한 대화를 나누었어야 한다. 그들은 자신들의 사랑의 탈출구가 없음을 실감한 것이다. 그러나 인간의 모든 행위와 습관은 언제나 관성이 있는 법이다. 그들은 그런 심각한 대화를 꺼내지조차 않고 전처럼 대화를 나누고 식사를 하고 카페에 가서 차를 마셨다. 앞으로 우리 집으로 오지 마. 해리는 경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그녀의 내면에 무슨 변화가 생긴 것 같았다. 하기야 중절 수술이라는 큰 사건을 겪고 나서 내면에 아무런 변화가 없으리라고는 생각할 수 없었다. 알았어. 무슨 일이 생긴 거야? 너무 오래 끓여서 동네 사람들의 눈에 띄었을 가능성이 있고 동생도 눈치챈 것 같아. 이제부터는 밥 먹고 커피 마시고 내 말대로 죽어라 논문만 쓰는 거야. 알았어. 좋은 생각이다. 하지만 그게 마음먹은 대로 잘 될까? 경우는 두말하지 않고 선선히 해리가 하자는 대로 하겠다고 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정말 열심히 논문을 준비했다. 그들의 이상은 컸다. 경로당에 가는 심정으로 대학원에 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야말로 학자의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 대학원에 가는 사람도 있다. 해리는 후자의 경우였다. 해리에게 투철한 직업의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녀는 분명 인간의 어떤 직업적인 소명의식이 있는 것은 확실했다. 그녀는 삶의 수단으로서보다는 인간으로서의 어떤 소명의식으로서 직업관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그녀는 막연하지만 나름대로 학자의 꿈을 가지고 있었다. 학자. 그것은 이윤 추구나 권력 추구의 조직 사회에서 벗어나 무한히 독서하고 집필하는 직업으로 그녀는 알고 있었다. 거기에는 무엇보다도 무한한 정신의 자유와 지적 자유가 존재하고 있는 것 같아 그녀는 그것을 동경하는지도 모른다. 그러한 꿈이 그녀의 인생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을까는 두고 보아야 한다. 이런 연구 분야는 너무나 전문화되어 있어서 엔간한 경력을 쌓지 않고서는 실현되기 아주 어렵기 때문이다. 학점 학기가 끝나고 논문 학기로 접어든 해리는 주로 연구실과 도서관을 이용하여 논문을 작성해 나갔다. 그러나 수술이 있고 나서 해리는 이제 자신에게 어디 선을 볼 자리가 나도 거기에 응하고자 하는 의욕이 완전히 상실되어 버린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이제 자신에게는 결혼을 하기 위해 맞선을 보러 나가는 일은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다고 자신에게 무슨 다른 결혼 계획 같은 것이 있을 턱이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논문 작업을 하다가 밤늦게 귀가하던 해리는 집 옹변 밑으로 빠지는 골목길 입구에서 기다리던 경우와 부딪혔다. 여기는 두 사람만의 은밀한 역사가 이루어지던 곳이다. 해리는 그가 우선에 반가웠다. 그는 분명히 과거나 지금이나 자신의 연인인 것이다. 그는 숨막힐 듯한 포옹으로 그녀의 저항을 제압하고 사정없이 전신을 장악해 갔다. 그녀는 강하게 저항했지만 자신도 모르게 무너졌다. 저항을 잃은 몸이 되어가는 자신을 느꼈다. 그녀는 경우를 옹벽이 담벼락으로 올려보냈다. 거기에는 지금 어둠이 짙게 깔려 있었다. 그날 밤 그들은 벅찬 사랑의 감정을 회복했다. 사랑은 충분히 준비된 행위여야 하고 그것에는 값비싼 대가가 따른다는 사실을 그들은 잊어버린 듯했다. 어느 날 밤 담벼락을 타넘고 올라온 경호에게 해리가 말했다. 야 경호야, 나 또 임신한 것 같아. 그런 것은 내가 알아서 사전에 잘 처리해 주어야지. 해리는 아무 대답도 없었다. 그러나 그 순간 그녀의 눈에서는 무서운 광채가 솟구쳤다. 그것은 깨달음의 광채였고 저주의 색깔이 농후했다. 다른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피임을 한다고 하던데 하는 수 없군. 또 수술받는 도리밖에는. 여전히 해리는 말이 없다. 그녀는 무서운 시선으로 경호를 바라볼 뿐이다. 그런 눈으로 날 쏘아보지 마. 다른 방법이 없잖아. 한참의 침묵이 흘렀다. 거대한 도심에서 떨어져 있는 여기 언덕 동네에는 괴괴한 고요가 가득히 채워져 있었다. 사람들의 모습은 잘 보이지 않았고 차량들의 행렬만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었다. 너 이 병신 새끼야. 침착하면서도 분노에 찬 해리의 목소리가 허공을 찔렀다. 갑작스런 해리의 육지거리에 경호는 너무나 놀라운 눈치였다. 그런 쌍스런 소리를 해리에게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다. 우리가 이팔 청춘 철 모르는 나이냐? 내일 모레가 30이야. 이 병신 새끼야. 아무리 핏덩어리지만 너는 불쌍하지도 않니? 한 번이라면 또 몰라도 두 번째야. 그럼 나와서 기르면 될 거 아니야. 나으라고. 야 빙신아, 어디서 나와? 여기 2층에서. 이 방에서 나와? 시집도 안 갔냐니? 그러니까 지우자는 거 아니야. 혼전에 연애하다가 두세 번 아이 지우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다들 그렇게들 한다고. 핏덩어리도 핏덩어리지만 나도 할 짓이 아니야. 씨암탉 배째는 것도 아니고 드높은 다리거리 의자의 두 날개에 쩍 벌린 양다리 묶인 채 피덩이 끄집어내는 장면 상상이나 한번 해본 적 있어? 이 병신아? 아이를 낳는다고 하지만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잖아. 정말 여기 2층 방에서 나올 수도 없고 생각 좀 해봐. 내가 아이를 낳아봐.
너가 뭐가 되겠어? 동기생 학생들과 교수들이 너를 인간으로 취급하겠어? 대학에서 강좌를 맡고 싶다면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 누가 널 도와주겠니? 다들 남들도 그렇게 하니 한 번 더 수술 받자고. 별 문제 없을 거야. 간단하고. 인생이란 다 그런 거 아니야? 너만의 실수도 아니고 나만의 실수도 아니야. 우리 두 사람 공동의 실수야. 지금 누굴 탓하겠니? 우리 스스로를 탓하는 것 이외에는 아무런 방법이 없어. 며칠 후 해리는 전번 산부인과의 수술대 위에 두 다리를 쳐들어 걸치고 누웠다. 경호에게는 알리지도 않았다. 첫 번째와는 달리 부끄러움도 별로 없었다. 다만 하염없이 눈물이 솟구쳤다. 가벼운 마취를 하여 통증은 없었지만 의식은 있어서 의사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다. 해리는 수술을 받으면서 자기를 낳은 어머니를 생각했다. 어머니도 이런 과정을 거쳐서 자기를 낳았을까 하는 생각을 했다. 해리는 피투성이가 된 몸을 이끌고 아물거리는 의식을 가다듬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집을 향해 옮겼다. 어쩐지 자신이 성장했고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지금 이 순간 돌아가야 할 집이 아닌 듯이 느껴졌다. 어머니도 몇 차례 중절 수술을 받은 적이 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었다. 어머니가 회임하여 분만하던 시절에는 뱃속 아이의 성별을 판별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기 전이었다. 어쩐지 뱃속 아이가 딸 같다고 하여 수술을 받았던 것이다. 어머니는 꼭 그런 것은 아니었지만 아들을 보기 위해 들어온 일종의 시바지 여인이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작은 마누라였다. 어머니와 아버지 사이에 동철이 태어났으니 어머니는 제 역할을 제대로 한 셈이다. 이것을 한국인만의 나쁜 풍습으로 보기는 어렵다. 인간은 누구나 사후에 자신의 피를 받은 후손이 번성하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망을 간직하고 있다. 어찌 시바지 여인을 취하는 것을 나쁜 풍습으로만 치부할 수 있겠는가. 해리 삼남매가 큰어머니로 부르는 분은 백모가 아니라 아버지의 본부인을 말한다. 그분에게는 혜순이라는 딸만 하나 있는데 큰언니라고 부른다. 그러나 아버지 덕수 씨에게는 시바지 마누라가 하나 있는 것이 아니었다. 해리 삼남매가 작은 어머니라고 부르는 셋째 마누라가 있다. 이 여자에게는 동준이라는 이름의 아들이 하나 있다.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면서 흉을 보지만 남들의 흉 같은 것에는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는 것이 덕수 씨의 성격이다. 덕수 씨는 자기 집 안방 옷장 제일 밑칸에 건총을 숨겨두고 있었고 가끔 가다가는 오른편 다리 정강이 바깥쪽으로 날카로운 비수가 꽂힌 각반을 차고 다녀서 다들 그를 두려워했다. 그의 날카롭고 엄상궂은 인상과 떠도는 소문 탓으로 누구든 그에게는 시비를 걸 수 없었다. 그가 무슨 짓을 하든 무슨 말을 하든 가만히 두어보고 바라보는 도리밖에는 없었다. 여기서 권총이니 칼이니 하는 무기류들은 그의 전직이 경찰이라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 그의 폭행의 가능성은 그의 전직이 사람의 목숨을 무기로 일순간에 빼앗을 수 있는 경찰직이라는 사실에서 유추되고 있었다. 사회의 보통 사람들은 이런 직업을 가졌던 사람들을 조금은 남달리 보는 경향이 있다. 덕수 씨가 자기 집이라고 할 때는 보통 혜린의 집을 가리킨다. 자신의 본부인 집인 혜순의 집이나 셋째 마누라 집은 거의 들리지 않거나 아주 가끔 들르는 편이다. 그러나 동준의 집은 그래도 한 달에 한두 번은 들르는 편이지만 혜순의 집은 한 해가 흘러도 한 번 들여다보는 법이 없었다. 이 두 집에다가 무슨 생활비를 고정적으로 주는 것도 아니었다. 거의 방임 상태이다. 그러나 그 사실을 가지고 누구 하나 시비를 거는 사람은 없다. 자신들이 알아서 자신의 일상을 꾸려가도록 하고 있는 그의 능력은 오히려 남들의 부러움을 받을 지경이다. 혜순네는 분식집을 하고 있었고 동준네는 카페를 하고 있었다. 덕수는 이런 남의 목숨을 일거에 빼앗을 수 있는 폭력의 가능성을 주변에 뿌리고 다니는 것 이외에 주변 사람들을 복잡하고 억울한 사건에서 대가 없이 해결해주는 경우가 있어서 그의 알려지지 않은 경찰과의 커넥션이 비록 퇴임은 했다고 하지만 만만찮음을 과시했다. 어찌란 의식을 간신히 추스려 병원 문을 나선 해리는 인파를 헤치고 집을 향해 걸었다.
그 누구에게도 이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절대적으로 쓰러져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걸음을 옮겨 놓았다. 그녀는 얼핏 대학 연구실의 주인공이 되어 책더미 속에서 연구에 열중하는 자신의 모습이 뇌리를 스쳐감을 느끼곤 했다. 왠지 거기에는 자유가 있고 창조가 있는 것 같았다. 그러나 그녀는 피식 웃었다. 너무나 아득한 꿈이었다.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 같이 느껴졌다. 하지만 자신은 뭔지 모르지만 자유로워지고 싶었다. 그리고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싶었다는 생각을 했다. 그러면서 그녀는 비틀거리는 자신의 몸을 가누면서 또 한 번 피식 웃었다. 그것은 아마도 2번이나 생명을 지운 자신에 대한 모멸감의 표현인지도 모른다. 세상사가 어찌 원한다고 다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간신히 집에 도착한 그녀는 아랫도리에 지혈이 잘 되지 않아 거들이 피투성이가 되어 있음을 알아차렸다. 택시를 탔어야 하는데 정신을 조금 환기시키기 위해서 걸었던 것이 잘못이었다. 그리고 회복 시간을 가지지 않고 곧바로 퇴원을 해버렸던 것이 큰 착오였다. 공교롭게도 그날 경호가 담벼락을 타고 방으로 들어왔다. 그녀는 그를 다짜고짜로 테라스로 같이 나가자고 했다. 영문을 모르는 그는 그녀를 따라 나왔다. 테라스 난간까지 걸어간 그녀는 방향을 돌려 그를 난간 쪽으로 나가 서게 하고 자신은 자기 방을 등지고 섰다. 그가 그녀를 끌어안으려는 순간 그녀는 그를 향해 날새고 강력한 돌진을 했다. 떠밀려 테라스의 난간에 걸려 바둥거리던 경호는 2층에서 땅바닥으로 쿵 소리를 내면서 떨어졌다. 그러곤 한참의 시간이 흐른 후에 부스럭거리면서 대문을 향해 뒤뚱거리면서 걸어가는 소리를 냈다. 머리가 깨지지 않았으면 등뼈가 부러졌을 것이다. 연약한 여자의 힘이지만 워낙 졸지간에 일어난 일이라 미처 방어하지 못한 것이다. 해리의 아버지 덕수 씨는 여기저기 씨를 뿌렸지만 그가 어디에 씨를 뿌렸건 그의 씨였다. 씨 뿌린 자와 그 씨 사이에는 DNA라는 것이 있어서 체질이나 성격이 닮을 수밖에 없다. 해리는 자신이 뭔가 조금은 남다르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다. 그럴 때마다 그녀는 너무나 남다른 아버지를 생각해 보는 것이다.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새 여자의 명줄을 줄이 틀린 죄인처럼 휘어잡고 한 세상을 살아가는 아버지가 잘잘못을 넘어 남다르다는 생각을 해볼 때가 있다. 보통이 넘는 사람인 것은 확실했다.